계약자 삼아 잃어버린 이름. 거울 속 내가 말했다. 다음엔 이름이다.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귀로 들은 소리가 아니라 뼈 안쪽에 새겨진 문장 같았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내 이름을 중얼거렸다. 버스 안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도 이름을 말하면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말할수록 이상했다. 처음에는 익숙했던 두 음절이 점점 낯설어졌다.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발음하는 것처럼 입 안에서 굴러다녔다. 나는 불안해서 휴대폰 메모장에 내 이름을 적었다. 1번, 2번, 10번. 그리고 벽에도 붙였다. 냉장고에도 붙이고 화장실 문에도 붙였다. 잠들기 전에는 손등에 매직으로 썼다. 잊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새벽이 되자 집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먼저 시계 초침 소리가 사라졌다. 그 다음 냉장고 모터 소리가 멎었다. 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고 있을 텐데 창문 너머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세상 전체가 숨을 참는 느낌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은 전부 켜둔 상태였다. 잠들지 않으려고 커피를 3잔이나 마셨고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그런데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메모장이 열렸다. 내 이름이 빽빽하게 적힌 화면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글자가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다. 누가 지우는 게 아니었다. 잉크가 물에 번지듯 글자들이 흐려지다가 빈칸으로 변했다. 나는 급히 화면을 터치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다시 이름을 쓰려 했지만 첫 글자를 쓰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이름의 첫 글자가 뭐였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손등을 봤다. 매직으로 적어둔 이름은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읽히지 않았다. 글자는 분명 보였다. 검은 선들이 피부 위에 있었다. 그런데 의미가 없었다. 마치 모르는 나라의 문자처럼. 나는 입술을 움직였다. 말해야 한다. 소리 내야 한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내 이름이 아니었다. 문. 나는 얼어붙었다. 내가 말한 게 아니었다. 내 입이 말했다. 다시 말하려 했다. 문. 3번째도 같았다. 문. 그때 내 안의 아이가 웃었다. 작고 젖은 웃음소리였다. 아저씨 이름은 문이야. 지하철 여자가 따라 웃었다. 어울리네. 열리기만 하잖아. 나는 귀를 막았다. 소용없었다. 그 소리들은 머리밖이 아니라 안쪽에서 울렸다. 그리고 목도 끝에서 첫 번째 것이 아주 낮게 말했다. 아직 빼앗긴 건 아니다. 흔들리는 중이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막아? 첫 번째 것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누군가가 너를 정확히 불러야 한다. 누가? 내가 있기 전에 너를 기억하는 사람.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를 열었다. 엄마 이름이 보였다. 하지만 엄마 얼굴은 이미 잃었다. 목소리도 전보다 희미했다.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이 멈췄다.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를 듣고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하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당신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 전에 오세요. 늦으면 당신이 먼저 지워집니다. 주소가 함께 찍혀 있었다. 낯선 동네의 오래된 시장 골목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당신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장난이라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다. 내 아내 첫 번째 것이 말했다. 가라.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함정이면 이미 함정 안에 있다.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택시를 타고 주소지 근처에 내렸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일기예보에는 비가 없었다. 이제 그런 건 놀랍지도 않았다. 시장 골목은 거의 문을 닫은 상태였다. 철제 셔터가 내려간 가게들 사이로 빗물이 흘렀고 간판 불빛은 몇 개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골목 끝에는 작은 문방구가 있었다. 간판에는 오래된 글씨로 은하문구라고 적혀 있었다. 이상했다. 이 시간에 문방구라니. 더 이상한 건 그 안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이었다. 문을 열자 종이 울렸다. 딸랑. 가게 안은 낡은 공책과 연필 냄새로 가득했다. 진열대에는 오래된 지우개, 색종이, 풀 연필 깎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시간이 20년쯤 멈춘 공간 같았다. 카운터 뒤에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회색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여자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늦지는 않았네.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문자 보낸 분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흔들릴 때는 발이 먼저 길을 찾아오지. 내가 온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온 거야. 나는 짜증을 참지 못했다. 내 이름을 안다고 했죠. 노인은 내 얼굴을 빤히 보았다. 알아. 하지만 여기서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지금 내 뒤에 따라온 것들도 같이 듣거든. 그 말이 끝나자 가게 안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진열대 사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인 것 같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출석부 같은 두꺼운 장부를 꺼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하지만 장부를 보는 순간 내 안의 것들이 동시에 조용해졌다. 지하철 여자도 아이도 첫 번째 것도. 노인은 장부 위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이건 이름을 적는 책이 아니다.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눌러두는 책이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있었다. 족보, 위패, 호적, 돌잔치 때 받은 은수저 엄마가 부르던 아명. 사람은 이름 하나로만 사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불러준 흔적들로 버티는 거지. 근데 너는 그 흔적들이 뜯겨나가고 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내 손등을 보았다. 글씨가 번져 있었다. 내 이름이라고 적어둔 것이 이제는 검은 얼룩처럼 보였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내가 묻자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누가 하나가 아니야.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각자 조금씩 먹고 있어. 문제가 더 있어. 그녀가 장부를 펼쳤다. 빈 페이지였다. 노인이 붓펜을 들었다. 너에게 처음 들어온 것.
그건 귀신이 아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럼 뭡니까? 노인은 아주 작게 대답했다. 문지기. 그 순간 가게 안에 유리창이 흔들렸다. 밖에서 누군가 손바닥으로 유리를 두드린 것처럼 쾅, 쾅, 쾅. 노인은 놀라지 않았다. 역시 듣고 있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내가 처음 죽었을 때 간 곳은 저승이 아니야. 저승으로 가기 전 이름이 떨어지는 골목이다.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이름이 먼저 떨어져. 이름이 완전히 떨어져야 저쪽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너는 거기서 거래를 했다. 문지기를 받아들이고 대신 내 이름을 붙잡은 채 돌아온 거야. 나는 겨우 물었다. 그럼 저는 살아있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반쯤. 그 말은 생각보다 더 아팠다. 밖에서 다시 유리가 울렸다. 쾅. 이번에는 진열대 위 연필들이 굴러 떨어졌다. 노인은 장부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 복도가 열렸다. 나는 갑자기 그 안에 서 있었다. 문들이 줄지어 있는 내 안의 복도.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문방구의 노인도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현실에서처럼 장부를 들고 있었다. 복도 끝에 첫 번째 것이 서 있었다. 여전히 정확한 형태는 없었다. 어둠이 사람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 노인이 그것을 향해 말했다. 오랜만이네. 첫 번째 것이 낮게 대답했다. 너는 늙었군. 너는 아직도 훔쳐 먹고 있고. 계약이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내민 계약은 약탈이야. 나는 둘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서로 압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첫 번째 것이 말했다. 그 여자는 예전에 문을 닫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손이 무뎌졌지만 노인이 웃었다. 그래도 내가 훔친 이름 하나 정도는 다시 묶을 수 있어. 그 말과 동시에 복도 양쪽 문들이 흔들렸다. 아이의 문이 벌컥 열리고 젖은 아이가 기어 나왔다. 지하철 여자는 반쯤 열린 문틈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다른 문들 뒤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렸다. 노인이 내게 말했다. 잘 들어. 이름을 지키려면 내가 하나를 기억해야 한다. 남이 불러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였던 순간을 하나 붙잡아야 해. 가장 사소하고 가장 선명한 순간. 그걸 놓치면 이름은 빈 껍데기가 된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사고 전에 나. 어릴 때의 나. 엄마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친구 이름도 흐릿했다. 회사 책상, 월세 고지서, 편의점, 도시락, 낡은 운동화. 모든 것이 뒤섞였다. 그때 문 하나가 열렸다. 나는 작은 부엌에 서 있었다. 어릴 때 살던 집 같았다. 식탁 위에는 김이 나는 밥과 달걀찜이 있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여자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일 것이다. 얼굴은 검게 지워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들렸다. 천천히 먹어. 제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 뻔했다. 정말 사소한 기억이었다. 어떤 특별한 날도 아니고 상장받은 날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었다. 그냥 밥 먹던 저녁. 그런데 그 온도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기억을 붙잡았다. 복도가 요동쳤다.
아이의 문에서 손들이 튀어나왔다. 그거 줘. 지하철 여자가 웃음을 멈추고 낮게 말했다. 안 돼. 그건 맛있겠다. 첫 번째 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둠이 점점 커졌다. 노인이 장부를 펼치고 외쳤다. 지금 말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입을 열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막혔다. 아이들이 웃었다. 문들이 흔들렸다. 노인이 다시 외쳤다. 기억을 먼저 말해. 나는 간신히 말했다. 나는 밥을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혼나던 사람. 그 말이 나오자 복도 바닥에 작은 불빛이 생겼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비 오는 날에도 편의점 삼각김밥을 가방에 넣고 집에 가던 사람. 불빛이 하나 더 생겼다. 다시 나는 죽기 직전에도 냉장고에 둔 김밥을 생각했던 사람. 복도 끝에서 첫 번째 것이 낮게 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웃음이 조금 멀어졌다. 노인이 말했다. 이제 이름.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첫 글자가 떠올랐다. 그릿하지만 있었다. 나는 그 글자를 붙잡았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젖은 실처럼 미끄러웠다. 나는 기억 속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천천히 먹어. 제안다. 그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던 방식까지 떠올리려 했다. 얼굴은 없지만 목소리는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름이 나왔다. 내 입에서, 내 목소리로. 복도 전체가 흔들렸다. 문들이 동시에 닫히기 시작했다. 쾅, 쾅, 쾅. 아이의 손들이 잘려나가듯 뒤로 물러났다. 지하철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첫 번째 것은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그 이름은 이미 내 계약 안에 있다. 노인이 장부를 세게 덮었다. 아직 전부는 아니지. 나는 현실로 튕겨 나왔다. 문방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코피가 흘렀다. 노인은 카운터에 기대 숨을 고르고 있었다. 장부의 빈 페이지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눈물이 날 만큼 또렷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페이지 아래쪽의 검은 얼룩이 번지고 있었다. 마치 종이 안쪽에서 먹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노인이 표정을 굳혔다. 묻긴 했지만 오래 못 간다. 얼마나요? 내가 또 문을 열면 바로 흔들릴 거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럼 안 열면 되겠네요. 노인은 나를 불쌍하게 바라봤다. 내가 안 열어도 찾아올 거야. 이름이 돌아왔다는 건 저쪽에서도 들었다는 뜻이니까.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울렸다. 딸랑.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문은 닫혀 있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가게 안쪽 아이들 공책이 쌓인 진열대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초등학생 정도의 여자아이였다. 노란 우비를 입고 있었고 우비 끝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이의 얼굴은 평범했다. 너무 평범해서 더 이상했다. 아이는 나를 보고 웃었다. 아저씨, 이름 찾았네. 노인이 낮게 말했다. 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모르는 기억이 들어왔다. 어두운 지하 계단, 물에 잠긴 신발, 누군가의 손, 입을 막는 냄새나는 장갑. 나는 비틀거렸다. 그 기억은 내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것이었다. 노인이 장부를 움켜쥐었다. 너는 아직 올 차례가 아니야. 노란 우비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차례 바뀌었어. 문이 넓어졌거든.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지만 뒤에 수많은 목소리가 붙어 있었다. 아이 뒤쪽 진열대 유리에는 다른 얼굴들이 비쳤다. 물에 부른 얼굴, 눈을 감은 얼굴, 입이 꿰매진 얼굴. 노란 우비 아이는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리도 들어가면 안 돼. 내 아내 첫 번째 것이 즉시 말했다. 도망쳐. 나는 처음으로 그것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노인이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종을 꺼냈다. 낡은 노쇠 종이었다. 그녀가 종을 흔들자 맑은 소리가 났다. 딸랑.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갈라졌다. 노란 우비 아이가 얼굴을 찡그렸다. 노인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뒷문. 우리는 진열대 사이를 지나 좁은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에는 오래된 교과서와 공책 박스가 쌓여 있었다. 노인이 벽장을 열자 좁은 문이 나왔다. 나가서 뒤돌아보지 마. 그리고 오늘 밤 내 이름을 3번 이상 부르지 마. 많이 부르면 밖의 것들이 위치를 알아낸다. 나는 다급히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노인은 잠깐 망설이다 말했다. 예전에 너 같은 사람을 잃은 사람. 그리고 내 손에 작은 종을 쥐어주었다. 문이 안에서 열리려고 하면 한 번만 흔들어. 2번 흔들면 안 된다. 2번은 부르는 소리다. 나는 뒷문으로 나왔다. 밖은 시장 뒤편 골목이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다. 나는 뛰었다. 뒤에서 문방구 종소리가 들렸다. 딸랑.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에 도착했을 때 문득 손에 쥔 종이 너무 차갑다는 걸 느꼈다. 손바닥을 펴자 종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내 이름이었다. 분명 노인이 방금 묶어준 그 이름. 나는 안도하려 했다. 하지만 글씨 아래에 다른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 첫 번째 문은 내가 아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엄마였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말해야 했다. 엄마.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다. 방금 어떤 여자아이가 찾아왔어. 내 이름을 묻더라. 내 피가 얼어붙었다. 대답했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했어. 그런데 그 아이가 말했어. 아들이 이름을 잃어버리면 엄마 이름부터 찾으러 올 거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딩동. 엄마가 작게 말했다. 또 왔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거리에는 차가 없었다. 나는 뛰다가 문득 멈췄다. 비가 너무 세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도로 건너편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다. 빈 차 표시등이 켜져 있었다. 나는 손을 흔들며 달려갔다.
문을 열고 타자마자 말했다. 가장 빠르게 이 주소로 가주세요. 기사의 얼굴은 룸미러에 비쳤다. 이상하게 낯이 익었다. 하지만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기사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유리창의 물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빗물이 안쪽에서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쥐고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다. 받지 않았다. 그때 룸미러 속 기사가 말했다. 이름을 찾으면 뭐가 달라지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기사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 차 안에서 들렸다. 얼굴을 잃으면 이름도 남의 것이 되는데.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는 터널로 들어가고 있었다. 분명 이 길에는 터널이 없었다. 터널 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흰 분필로 쓴 이름, 피처럼 번진 이름, 손톱으로 긁은 이름. 그중 몇 개는 내 이름과 비슷했다. 나는 종을 움켜쥐었다. 한 번만 흔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흔들면 엄마 집 앞에서 쓸 수 없다. 차 안쪽에서 젖은 아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저씨, 기사 아저씨 얼굴 봐봐. 나는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룸미러가 저절로 기울었다. 거울 속 기사 얼굴은 비어 있었다. 눈도 코도 입도 없었다. 그 빈 얼굴 한가운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고 말했다. 세워. 기사는 웃었다. 아직 도착 안 했어. 나는 문을 열었다. 차가 달리는 중이었다. 하지만 바깥은 도로가 아니었다. 처음 죽었던 그 골목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내렸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도로의 물웅덩이마다 젖은 골목이 비쳤다. 내 안에서 아이가 웃었다. 이번엔 누구를 데려올까? 지하철 여자가 속삭였다. 엄마는 따뜻하겠다. 첫 번째 것이 낫게 말했다. 내 이름을 지키고 싶으면 선택해야 한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닥쳐. 하지만 그들은 웃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이름을 따라 불렀다. 한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로. 정확하게, 도렷하게. 마치 이제 그 이름의 맛을 알아버린 것처럼. 나는 빗속을 달리며 손에 쥔 종을 움켜쥐었다. 한 번만 흔들 수 있는 종. 안에서 문이 열리려 할 때만 쓰라는 종. 하지만 지금 열리려는 문은 내 안이 아니었다. 엄마 집의 문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이름보다 먼저 지켜야 할 마지막 기억이 그 문 뒤에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기도했다. 제발 늦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아직 누구인지 완전히 잃기 전에 엄마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만은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엄마에게서 온 게 아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름을 되찾은 걸 축하해. 이제 다음은 얼굴이야.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엄마 집 현관이 보였다. 문 앞에 노란 우비를 입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의 얼굴이 점점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낯선 아이의 얼굴이었다. 다음 순간에는 지하철 여자의 얼굴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눈 없는 아이의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아이는 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 이름을 되찾은 바로 그 얼굴로 엄마 집 문 앞에서 웃고 있었다.